태극신금 이해를 시작하겠습니다. 가격을 이해하는 거죠. 이윤과 연결하여. 이 자본의 종류가 A, B, C 세 가지가 있죠. 일정 시간 작업 수당 투입 비용은 60만원, B는 70만원, C는 80만원이죠. 인건비는 다 똑같죠. 작업 수당 투입 비용이 다르죠. 생산 개수는 똑같죠. 품질도 같다고 가정했죠. 그래요. 총 판매 가격을 120만원으로 가정했죠. 그럼 이렇게 파니까 한 개당 12만원이 되죠. 그러면 C 같은 경우에는 20만원이 남으니까 20만원에서 100을 나누면 20%가 되죠. 이윤율은. B는 30만원에서 90만원 나누니까 33%. A는 생산성이 제일 좋죠. 이윤은 40만원이고 그래요. 비용은 80만원이니까 이윤율은 50%가 되죠. 기업마다 생산성이 다르죠. 그래요. 한번 보겠습니다. 가격 변동의 원리를 파악하고자 하면 위에서 제시한 변수들의 수치를 다양하게 변화시켜 보아야 하겠으나 여기서는 작업수단의 가격 차이만을 고려하였고 동일한 질의 상품을 판매한다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생산량이 10개 동일하다는 전제하에서 작업수단에 대한 비용 차이는 생산성의 차이를 가리킵니다. 여기서는 작업수단 투입 비용만 다른 것으로 했죠. 동일한 품질의 생산물을 생산하는데 동일한 양을 생산하는데 작업수단 투입 비용이 가장 낮은 A 자본이 생산성이 가장 좋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생산성의 차이는 기술 발전의 차이나 활동 지수를 제공하는 인간들의 숙련도 등 다양한 요인들이 존재하겠으나 여기서 그러한 부분들은 세세히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수요가 30개를 필요로 한다면 전체 생산량이 공급량이 30개죠. 수요가 30개를 필요로 한다면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게 되어 공급되는 상품은 모두 판매되게 되며 상품 가격은 생산성이 가장 열등한 C 자본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래요. 수요와 공급이 완전히 일치한다. 그러면 생산성이 가장 낮은 자본이 결정한다 이 말이에요. 그 이유가 있겠죠. 공급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생산 비용이 많이 드는 업체의 생산물도 판매되며 동일한 상품들을 판매한다고 가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 고가에 생산한 전량을 판매할 수 있는데 저가에 판매할 이유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생산성이 낮은 기업은 이익을 최대한 얻기 위해서 최대한 비싸게 팔려고 하겠죠. 최대한 비싸게 팔려고 하겠죠. 팔리는 이상 가격을 C자본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C자본이 최대한 비싸게 팔려고 하는데 다 팔리는 상황에서 A자본, B자본은 개입할 이유가 없죠. 비싸게 팔리면 팔릴수록 이윤율은 더 커지니까 이익이 커지고 따라서 이러한 상태에서 A자본과 B자본의 이윤율을 결정하는 것은 C자본의 생산비용과 일반적 기대의 이윤율이 되며 그것을 통해 계산된 수치를 C자본의 생산물의 단위수로 나누면 가격이 도출되는 것입니다. 일반적 기대의 이윤율이 20%라고 가정할 경우 수요 공급의 균형이 깨지기 전 C자본까지 생성되면 완전한 균형을 이루게 되고 C자본 기준으로 한 개당 가격은 12원이 됩니다. C자본은 이제 20%의 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생산했다는 거예요. 그게 다 팔렸어요. 그럼 12원이 되겠죠. 12원에 10개가 모두 판매된다면 C자본의 이윤율은 20%가 되고 자동적으로 B자본의 이윤율은 34%, A자본의 이윤율은 50%가 됩니다. 앞에서 언급했죠. 표에서 제시한 자본들은 일반적 기대 이윤율을 충족시키므로 통상적으로 추가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투자 여력이 있으면 그렇겠죠. A자본과 B자본의 이윤율은 일반적 기대 이윤율 20%를 크게 초과하므로 투자 여력이 있으면 자연히 추가적으로 투자하게 됩니다. 그런데 추가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수요가 증가하지 않거나 증가하더라도 공급량을 모두 소비할 수 없는 상태로 증가하면 교환 메커니즘에 불균형이 발생하게 됩니다. 추가 투자를 했는데 수요량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겠죠. A자본이 80만원 투자해요. 기존에 80만원 정도 투입 비용이 들었으니까 그래요. 80만원을 투자해 동일한 조건으로 10개를 추가 생산하는데 수요가 30개로 변동이 없다면 모두 판매하기 위해 가격을 낮추어 판매하려 할 것인데 그렇겠죠. 수요가 더 있을 줄 알았는데 30개의 수요가 전체 늘어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가격을 2원 하락시키게 되면 시자본은 동일한 가격에 모두 판매하더라도 100만 원만 획득하게 되어 생산 비용을 공제하면 이윤이 0원이 됩니다. 그래요. A자본 다 팔기 위해서 2원을 낮췄어요. 12원에서. 그러면 C자본은 어떻게 되나요? 10개니까 100만 원에 팔아야 되죠. 근데 투입 비용 100만 원이죠. 그 이유는 0원이 되는 거죠. 하지만 이 경우 C자본 역시 손해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생산물을 일부 처분하고 자본을 유지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됩니다. C자본도 어쨌든 손해가 안 나니까 팔려고 하겠죠. 그러면 3원을 낮추게 되면 어떻게 될까? C자본은 동일한 조건으로 판매하기 위해서는 10만 원의 적자를 감수해야 하며, 그렇죠. B자본의 경우는 이윤이 0원이 되고 다 팔아봤자 90만 원이니까 B자본은 투입 비용이 총 90만 원이죠. 0원이 돼버리죠. A자본의 이유는 자본 투입이 2배가 되었으므로 180만 원에서 160만 원 공제하면 20만 원의 이윤이 발생합니다. 2달 더 많이 했지만 이윤은 4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줄었죠. 공급량이 수요랑 크게 초과하면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지 않고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C자본은 해체되어 계속 손해가 나니까 해체되겠죠. 작업수단은 수요가 증가하기 이전까지 유유 상태에 있게 됩니다. 이 상태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격이 하락할 때는 누가 결정하나요? A자본이 결정하겠죠. 자본 종류 A자본, B자본, C자본. 이제 총 판매 비용은 160만 원이 되고 생산 개수는 20개가 되죠. 총 판매 가격은 180만 원이 됐죠. 이윤은 20만 원 되고 30개가 팔리니까 B자본도 팔 수 있죠. 이익을 못 내고 앞에서 설명했죠. C자본은 유유 상태가 되죠. 그래요. 이 산업의 총 이윤은 10만 원이 되죠. 이윤율은 6.25%. 그 전에는 어떤가요? 이윤 총 90만 원이고 이윤율은 33%죠. 표 위에서의 판매 가격은 한 개당 9원이 되며 C자본이 유유 상태가 되었으므로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9원에서 균형이 이루어졌죠. 그러면 B자본은 일반적 기대이윤율 20%의 가격에 판매 가격을 1.8원으로 올리게 되고 이제 다 팔리게 됐으니까 C자본이 아웃되면서 일반적 기대이윤율에 입각해서 가격을 올린다는 거예요. 한 개당 10.8원에 판매하게 되면 잘못 적었죠. 이윤율이 20%로 일반적 기대이윤율을 충족하게 되면 A자본의 이윤율은 자동적으로 35%가 됩니다. 계산을 잘못했죠. 22.5%가 아니죠. 계산법에 여기 적어놨죠. 그런데 이 시점에서는 유유 상태인 작업수단이 현실 세계에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C자본은 쉬고 있죠. 이 작업수단은 누군가 구매하여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격을 상승시키는 데 제한적인 요인으로 사용합니다. 누군가가 유유자본을 인수할 수 있죠. 싼 가격에. A자본이나 B자본 또는 제3의 자본은 이 작업수단을 60만원 이하에서 구매하게 되면 가장 우월한 조건에서 생산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렇죠. 작업수단 투입비용이 80만원인데 팔려고 할 수 있잖아요. 아주 싸게 경우에 따라서 인수할 수 있게 됐죠. 그럼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되는 거죠. 가정에 따르면. 하지만 이는 수요가 정체된 상태에서의 이야기이고 수요가 증가해 상품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하면 C자본의 작업수단의 가격은 상승하게 됩니다. 수요에 변동이 없다면 누가 얼마의 C자본에 존재했던 작업수단을 구매하느냐에 따라 상품 가격은 또다시 변동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A자본이 투자한 경우만을 고려했으며 B자본이 투자한 경우나 C자본이 투자한 경우의 변동을 살펴보지 않았으며 다른 요인들이 변동 사항 역시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상품 가격 결정은 복잡한 교환 메커니즘 속에서 복잡한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지만 가격 형성의 원리 역시 발견됨을 알 수 있습니다. 가격은 그래요. 이윤과 이윤율에 연동해서 변동한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서는 수요 공급의 곡선이 유행하면서 가격이 결정된다고 하지만 이 표에 입각하면 더 자세한 내용을 얘기하죠.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고 수요가 초과할 때는 생산성이 가장 낮은 기업이 가격을 결정하게 되고, 공급량이 수요량을 공급량이 수요량이 초과하면서 팔리지 않는 상황에 의하면 생산성이 가장 좋은 기업이 가격을 결정하게 된다. 다 팔려고 하니까 손해 안 나는 선에서 가능하나. 그래요. 참고로 앞에서 언급한 교환 메커니즘상에서 공급과 수요 그리고 유인율이 각한 상품 가격 형성 원리의 기초는 애덤 스미스, 데이비드 리카도, 칼 마르스코와 같은 고전파 경제학자들도 몰랐던 것들입니다. 이러한 견해는 이 글을 쓴 이는 자기가 처음으로 언급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또 이 글을 쓴 이는 현 시대에 널리 퍼진 견해를 잘 모르죠. 수십 년 전에 읽었던 건 주로 고전이니까. 그래요. 현 시대에서 누가 이와 같은 견해를 피력했을 수도 있어요. 피력한 이가 없으면 이 글을 쓴 이가 최초겠죠. 그럼 이제 출발점을 변화시키면서 순환 과정 속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악의고 리슨투를 언급하고 있죠. 악의고 리슨투를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예술 영역을 다룰 때 아름다움, 즉 미의 개념을 간략하게 설명해야 했으나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미의 개념은 전신 철학에 속한 것으로 현 시대에서는 상당한 발전을 이루어 다양하게 이용되기 때문에 정신철학으로부터 분리하여 예술 철학으로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예술에 관한 견해도 요즘 현 시대 많죠. 형태를 지닌 개인적인 의지나 감정 상태는 한 인간의 마음 구조 속에서 형성되는 관계로 특수한 질을 형성하지만, 이 특수한 질은 전체 인간의 관점에서 사상되면서 보편성을 띠게 되고 미적 개념의 형식을 마음에 생성시킴으로써 연구 대상으로 전환시키기도 합니다. 개인마다 감동을 받는 경우는 다 다르겠지만 공통적으로 감동받는 게 있겠죠. 미적 개념은 인간의 오감에 의해 빛깔 및 형태에서 혹은 냄새와 소리에서 혹은 감촉과 맛에서 쾌락적인 것과 고통스러운 것을 분리하여 규정하며 쾌락적인 것, 고통스러운 것 속에서도 정도를 가지게 됩니다. 그렇죠. 예술가는 보편성을 띤 형태를 지닌 의지와 감정 상태를 뜻으로 전환시켜 표현수단을 매개로 구조와 진로의 결합을 통해 뜻을 담아내어 타인으로 하여금 감동을 통해 미적 개념을 느끼게 하는 존재입니다. 이러한 미적 개념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 형태를 지닌 의지와 보편적 감각이 시대와 교류하며 분리 결합 과정을 거치며 구체성을 띤 형태로 발전하는 것이며, 시대와 결합된 미를 드러내고 내재적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 다름 아닌 예술인 것입니다. 동일한 내용도 그래요. 표현을 발전시키면서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예전에 감동을 주던 표현 방식이 안 통할 수도 있는 거죠, 현 시대에. 아이고 리슨토는 형태를 지닌 의지와 감정 상태가 언어를 통해 진로와 구조가 결합하여 각각의 연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각의 연은 현 시대 한국 현실에서 경험에 바탕하여 재구성한 관계로 시공이 생성되어 보들레르의 독자에게 간직된 구조를 그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시공이 생겨버렸으니까 그에 합당하게 구조를 바꿔야 되겠죠. 따라서 다른 구조 속에서 전개되어야 하는데, 이 구조는 앞에서 새로 형성된 시공 개념에 입각해 형성되어야 합니다. 우선 시공의 제한을 받지 않고 형태를 지닌 의지와 감정의 상태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연들은 1년, 5년, 6년, 7년, 11년이며 그래요.
따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방거리와 여성과의 만남을 통해 시공의 제한을 받는 년은 2년, 3년, 4년, 8년, 9년, 10년이 됩니다. 1년의 경우 시전제를 관통하는 형태를 지닌 의지와 감정 상태의 결합을 상징하므로 위치를 변경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1년은 이렇죠. 어리석음 탐욕으로 점철된 과오제야 구더기 피 묻은 이빨처럼 영혼을 싣고 몸을 길들이고 우리는 강아지 키우듯 회한을 돌보도다. 거지들이 이별업기를 이르듯이 좀 바꿨죠 표현을 예전에 쓴 것에서. 하지만 나머지 언들은 순서를 정해야 하는데 이 시에는 밤거리를 나서므로 밤거리를 나서기 전에 무엇을 했는지를 보편성에 입각하여 판단하면 됩니다. 밤이 되기 전에는 낮이고 낮에는 일반적으로 일을 하며 학생은 일을 하고 그래요. 또 소득을 얻는 가장은 또 직장에 나가야 되죠. 일을 하는 도중에는 그 인간의 핵심 의지가 어떠하든 현대 시대에서는 돈을 벌기 위한 의지가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따라서 이연의 앞의 시중 진료 중 수표와 지갑이 나오는 오연을 배치하면 됩니다. 오연이 이제 이연으로 간다 이러죠. 지갑에 꽂힌 수표 다발이 사랑이냐 황금의 눈먼 계집처럼 우리는 지나는 길에 금제의 쾌락을 꿈꾸며 사과지지 띠건진 오렌지처럼 한사꽃이었자는구나. 그래요.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런데 오연에서는 금제의 쾌락을 훔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일하는 도중 금제의 쾌락을 훔칠 만큼 편안한 직장은 일반적으로 찾기 어려우며 사업을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훔쳐라는 표현을 꿈꾸며로 전환시킵니다. 꿈꾸며 훔쳐를 꿈꾸며로 바꿨죠. 일은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고 이는 고통을 수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원래는 고통스러운 거죠. 문명이 발전하기 전에는. 따라서 고통이 끝나는 퇴근 시간에 고통을 잊기 위해 쾌락을 누리고자 하는 욕망의 정도가 커지면 이러한 욕망은 마음에서 구체적인 형태를 지니게 됩니다. 또한 강렬한 욕망은 윤리의식과 준법 정신을 흐트릴 수 있으니 앞의식 6년이 3년에 배치되는 것이 합당합니다. 6년에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내수 속에 한 몸에 알몸에 계신 면들 헤엄치며 몸짓 속삭임으로 흐물치고 숨들이키며 혈관으로 몰려드는 피라냐 때 어린 양들 쫓기고 절규하고 물어뜯기는구나. 그래요. 양심 같은 게 없어진다. 그런 뜻이 간직되어 있는 거죠. 3면에서 그려진 준법 정신과 윤리의식은 다른 사악한 인간의 행위를 떠올리며 앞으로 행할 자신의 악을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의식의 흐름이 전개될 수 있으니 살인사건이 등장하는 앞의식 7년이 4년이 배치되면 됩니다. 그래요. 나쁜 짓을 저지르도 사람들은 자기의 행위를 합리화하죠. 정당화하죠. 다양한 꽃향기, 호화로운 진실 갖춘 섬, 사랑하는 이와 함께하는 꿈 품은 계잡년, 독약 집어든 손가락 살겠다는 건 티끌만한 죄책감 때문인가 벅찬 휴일 때문인가. 그래요. 하지만 악에 빠져들어 막상 부독한 행위를 실행하려는 단계에 이르면 누구나 내면에 존재하는 신감이 작동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바랍니다. 따라서 앞의 시 2연을 5연에 배치합니다. 표현을 좀 바꿨죠. 밤길 시제의 손길 억센데 촛불은 꺼질 듯 나부끼는구나. 피눈물 생명 빨아대고 노는 빛이냐. 촛불은 켜지고 희죽희죽 웃으며 피로 녹지 누런 이빨 드러내는구나. 약간 가책을 느낀다는 거예요. 밤길에 접어들었으니 이제 시간 순서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밤길의 구체적인 형태가 앞의 시 8년에 나와 있으니 8년이 6년에 배치되면 됩니다. 시간 순서대로 한다는 거예요. 지기에 비틀거리는 행인들이 거리 유리창문으로 쭈그린 채 담배 연기 내뿜는 년 거울 보며 바스카라치라는 년 악을 거르는 사람 이리저리 활짝 핀 꽃들 수많은 그래요 악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양한 글이 들었으니 만남이 이루어지니 만남을 다루는 앞의 구현이 7년에 배치되면 됩니다. 다음에 앞의 구현이 7년에 배치됩니다. 만남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만남이 이루어진 그 중에는 휜이 드러내며 웃으며 다가와 내 젖가슴 만지고 깨물면 늙은이 도성직자도 백치가 되어 속삭이며 허벅지가 유난히 휘고 골반이 두드러진 년 있으니. 그래요. 만남이 이루어졌죠. 다음에 앞의 산면과 사연을 배치하면 되는데 산면과 사연은 탐닉 속에 빠진 상태를 가리킵니다. 탐닉이 보겠습니다. 빈잔에 투덜대는 주정뱅이처럼 부득이 못 막힌 시체처럼 무덤인 줄 몰랐더냐. 사타구니에 잘도 얼굴 처박는구나. 쾌락 속에 빠져있는 거죠. 비비꼬매 비스듬히 누운 뱀 같은 자세에 휘가 없는 거미줄 같은 눈동자에 벌떡벌떡 노동치는 물귀 같은 몸부림에 별빛은 검붉은 같은 데로 사라지는구나. 그래요. 그게 이른 탐닉 후 양심 가책을 느끼게 했던 신감이 강하게 작동하여 빛을 보니 기존의 시에서의 10년 그대로 배치하면 됩니다. 하지만 다시 이제 돌아온다. 제정신으로. 돌아보면 새벽바람에 쓸려오는 가죽 부대 덮어선 해골이 똑같은 몸짓 속삭임. 머저리여 알아두어라 하시도 친조하를 위선자여 나 같으니여 내 형제여. 이로써 아베골 리선트는 완성되었습니다. 이런 유형의 시가 거의 없는 한국에서 이 시를 접하면 세기말적 분위기에 당혹스러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유형의 시를 데카당스풍의 시라고 하는데 사회적 분위기가 어두울 때 유행을 타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두운 일이 많았죠. 2016년에 탄핵 사건도 있었고 뭐 어떤 얘기는 탄핵 사건이 좋은 일일 수도 있죠. 한국에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뭐 또 어두운 일이 있었잖아요. 그 코로나 사태도 있었고. 그래요. 하여간 다른 진로를 끌어들여 유사한 뜻을 간직한 아이꼬 리슨 3, 아이꼬 리슨 4도 만들 수 있겠으나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유사한 시를 계속 쓸 필요는 없겠죠. 동일한 뜻을 간직한 시를. 아이꼬 리슨 2에서 독자에게서 사용된 표현을 지우고 추상화 작업을 강화하면 보들레르의 흔적도 지울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하면 아이꼬 리슨 2는 아이꼬과 무관해지며 리메이크한 시도 한 편의 시이지만 더 추상화가 진행된 시는 한 편이 전혀 다른 새로운 시를 형성할 것이므로 리메이크의 시와는 맞지 않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새로운 시로 구성하는 것인데 그러자면 구성을 변형시키고 독자에게서 사용된 표현을 지워야 합니다. 그러한 시도를 하는 이유는 더 좋은 시를 만들기 위함 아닙니다. 우선 보들레르와 태극 신금을 쓰니의 핵심이 되는 의지가 다르며 독자에게서의 간직된 의지와 또 에어코 리슨2에 간직된 의지는 좀 다르겠죠. 보들레르의 경우 감정이 기복이 심한 반면에 태극신금을 쓴 이 감정이라고 할 수 있는 태극신정은 기복이 그다지 없습니다. 따라서 아이코 리슨2는 태극신정에 입각할 경우 불편한 측면이 있고 이 불편한 측면을 제거한 시를 확인하고자 새로운 시를 구성해보는 것입니다. 또 새로운 시를 한번 써보겠다. 새로운 감정에 입각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보냈죠. 그래요. 남은 시간은 틀그마종시를 보겠습니다. 물음이죠. 회광반조. 회광은 너스의 작용을 그치고 어리작용을 일으키는 것이고 그리하다가 반조를 한다. 되돌아가 비춘다. 누구에게 되돌아가느냐. 의식이 어떤가는 신에게 되돌아간다. 그러면 살펴지겠죠. 그러면서 비춘다. 어떤가는 신과 같이 생각한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하는 것은 내생, 사회, 중지, 도벌. 그건 곧 생사의 바다를 건너는 뗏목과 같지 않습니까? 회광 반조는 그렇게 얘기해집니다. 이 말이죠. 오객, 련령. 오객을 단련하는 일은 상징적 표현이죠. 어를 단련하는 것을 가리키죠.
이제까지 설명을 이해했으면 쉽게 알 수 있는 거죠. 즉 거수제 화지 묘유 어를 단련하는 일은 물로서 불을 다스리는 일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어리작용을 일으키면서 넋의 작용을 그치기 때문이죠. 넋을 다스리는 거죠. 어리작용이 물이 되고 넋의 작용이 불이 되겠죠. 불을 끈다. 넋의 작용을 그친다 이 말이죠. 지어 인심지각 사람의 마음이 깨달음에 이름에 있어서는 기체일 체는 하나이지만 뭐 근본은 뭐 같다 이 말이죠. 기용이 용은 두 가지다. 방법은 한 두 가지가 있다. 형태는 그러한 경우는 두 가지가 있다 이 말이죠. 유언시지가 어둠에 있을 때의 깨달음, 무지한 상태에서 갑자기 탁 깨달음이 올 수 있는 거죠. 알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 깨달음이 있죠. 그런 깨달음이 있고 그 혼시지각이라고 하죠. 유자연지각 또한 절로 이루어지는 깨달음이 있다.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혼시지각이여 정광지 일순 무지한 상태에 있다가 깨닫는 것은 번개불이 순간적으로 팍 일어나는 것과 같다. 그렇게 얘기하죠. 약 이목지 시청어 눈이나 귀가 직접 보고 있는 것과 같다. 갑자기 깨달음이 팍 오면서 그런 깨달음이 있다는 거예요. 자연지각 절로 이루어지는 깨달음은 여성지 자입 입이 소리가 절로 귀에 들리는 것과 같고 굳이 애쓰지 않아도 들린다 이 말이죠. 물지 자전모 사물이 눈에 접촉하는 것 같다. 굳이 애쓰지 않아도 눈길이 가면 뭐 보이고 귀를 기울이면 들린다 이거죠. 무지한 상태에 있는 게 아니라 의지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로 안다는 거예요. 의지를 일으키면 어떤가요? 의지를 일으킨다 해서 알 수 있는 건 아니죠. 무지한 상태인데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 되면 의지와 무관하게 탁 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둠 속에서 갑자기 번개불이 치듯이 아는 걸 가리키죠. 혼시지각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자연지각이 있고 혼시지각이 있고 무위 이위 불이 하늘 없이 하는 것과 같다. 무제이 무부제 있지 않으면서도 있는 것 같다. 그렇죠. 자연지각이라는 것은 깨달음이 없는 것 같은데 깨달음이 있고 깨닫고자 하지 않는데 깨닫고자 하는 행위가 있다 이런 거예요. 신자 소영 그래요. 자연지각은 뭔가요? 신이 절로 빛나는 것과 같다. 여괄 여기서 말하고 있다. 주역을 가리키죠. 주역을 자세하게 얘기하면 주역의 개서전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기 기신호 기미를 아는 것은 신이 아닌가 그래요. 정확히 뭐라고 쓰이냐 봐야 되겠죠. 주역 있죠. 이런 말이 있어요. 자왈 공자가 말하기를 지 변화지 도자 변화를 아는 변화의 이치를 아는 이는 그래서 기미란 것은 더 자세한 내용은 변화를 가리키죠. 기지 신지 소이호 그러한 자는 신의 행사를 아는 이가 아닌가 이 말이죠. 왜 그런가요? 변화는 신의 작용, 섭리작용의 바탕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섭리작용을 안다는 것은
신의 행사를 한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그 변화를 한다는 것은 마음에서 신이 나타났다 이 말이죠. 그래요. 마교 소종네 뭐 그게 왜 그런지 알려고 하지 마라. 다 얘기는 해줬죠. 상응 상정 그저 응하고 자연지각을 얘기하는 거죠. 그냥 그저 응하고 그냥 고용이 항상 고요히 있어라. 넋을 붙이고 있어라 그 말이죠. 그렇게 하면 되는데 시 부즉 소위 무위 진인 최상 일승야 이것은 이른바 진인 도통하고자 하는 이 어떤 관능신과 통하고자 하는 이의 위없는 최상의 비결이 아닙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다발 사유시 인수 인심 이러한 비유는 마음으로 모름지기 마음으로 확인해 봐야 된다 그 말이죠. 학도지사 도를 배우고자 하는 선비는 종력어 갈승 차 반중 그래요. 칩과 참깨가 뭐 찢겨서 막 뒤섞여 있는 가운데에서도 반견 경림모수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뭐 가려낼 수 있는 신묘한 수법을 알고자 보고자 해야 한다. 보고 다스리려 해야 한다. 하려 해야 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불령 그렇지 아니하면 하위 기재 어찌 제목이 있는 자라고 할 수 있겠는가? 용속이 그저 평범한 제목일 따릅니다 이 말이죠. 순경 수불회가 순탄할 때는 뭐 누구나 잘 지낸다 이 말이죠. 잘 지내지만 지도 역경 약간 그렇지만 뭐 조금만 역경이 보태짐에 차이지면 원천 우인 하늘을 원망하고 사람을 타인을 책망하는 마음이 불면 그러한 마음이 생기는 걸 피할 수 없다. 일이 잘못되면 하늘을 원망하고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을 원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사과해라 했었고 한국인들이 주로 그러죠. 수부지 평소 유화 공덕 그런 경우가 있다면 그런 사람이 있다면 평소에 그래요. 어떤 것을 익히고 생각하고 행동했는지 알 수 있지 않나 이 말이죠. 소수천지 생양지보 하늘과 땅이 그래요. 살아나게 하고 살게 하고 기르는 은혜를 잊기 위해서는 어떤가는 신의 은혜를 어떤가는 신의 은혜를 이 세상으로부터 얻기 위해서는 이 말이죠. 환자사량부 돌이켜서 스스로 생각해보고 헤아린다. 스스로 생각해보고 판단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요. 타인이나 타집단을 원망하고 사과하라 하고 어떤가는 신을 원망할 게 아니라 스스로 이제 돌아보면서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살았는지 무엇을 실수했는지 선뜻 보겠습니다. 넋의 작용을 그치고 우리 작용을 이렇게 생각하다가 어떤가는 신에게 돌아가 어떤가는 신과 같이 생각하는 일은 생명을 얻는 일에 비유되고 얼을 단련하여 불리는 일은 물로써 불을 다스리는 일에 비유됩니다. 사람의 마음이 깨달음에 이르는 방식은 하나이지만 나타나는 형태는 둘입니다. 알고자 하지만 알지 못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깨닫는 경우가 있고 굳이 알려고 하지 않아도 절로 아는 경우가 있습니다. 절로 아는 경우는 알려고 애쓰지도 않는데 눈길이 가는 대로 보이고 귀를 기울이면 들리니 얼이 제대로 가지며 단련된 경우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지에 이르게 하는 넉시장을 거치고 오래장을 이렇게 생각하다가 어떤가 하는 신에게 돌아가 어떤가 하는 신과 같이 생각하는 일은 어떤가 하는 신과 통하고자 하는 위없는 비결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러하긴 하다. 위없는 비결이라고 하지만 다른 방법 같은 것은 없으니 유일한 비결이기도 하지. 알려고 해도 알지 못하다가 아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깨닫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고 하여 깨달음이 이르는 것은 아니지. 의지와 무관하게 충분한 조건을 갖추지 못하다가 충분한 조건을 갖추면 갑작스럽게 깨닫는 것일 따름이지. 절로 얻는 깨달음이란 무엇인가? 평소에 넋의장을 거치고 오래장을 이렇게 생각하면 그러한 생각은 모두 깨달음이 되지. 깨닫고자 하지 않아도 절로 깨달으니 하는 일 없이 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군. 둘 모두 어리작용한 결과로 근본은 같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하기에 깨달음에 이르는 근본은 같지만 경우는 두 가지라고 말하는 것이다. 근본은 같다고 하잖아요. 둘 모두 을에 의지한 것이다. 반야신경에서도 반야바람일에 의지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여간 잘 모른다고 하여 포기하고 외면하는 일은 좋은 자세가 아니야. 순탄한 경우에야 누군들 못하랴. 조그만 역경에 처하면 사람들은 어떤가는 신을 원망하고 타인은 책망하지. 평소에 녹두리로 가득 찬 견해를 익히고 녹시장경에 의한 생각을 즐기고 행동하니 그런 것 아니겠는가. 그래요. 어떤가는 신의 은혜를 얻어 세상으로부터 복을 얻으려면 우선 어떤가는 신이나 타인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어리석음을 일으켜 어떤가는 신과 통해하지 않겠나. 이번 시간에서 마치겠습니다.